안녕하세요. 전략적 기획론 6주차 강의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물론 잘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추석 때 아무 일도 없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차례도 오늘 사실은 잘 안 지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친척집도 안 가 그러니까 정말 한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추석 전에 우리가 한번 얼굴을 줌을 통해서 전부 한번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제가 계속 봤지만 저 여러분 얼굴을 사실상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니까 어떤 분들인지도 되게 알겠고, 또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또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좀 대충 감이 와서 좀 그러니까 뭐랄까 막연했던 대상들이 막연했던 대상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 강의를 하는 게 조금 더 좀 저한테 좀 생생하게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라는 건데 저는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우리 중간고사 과제까지는 우리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분석까지를 하는 거죠. 하고 중간고사 끝난 9월 9주차부터 그러니까 10월 26일, 그러니까 10월 19일부터가 이제 중간고사 주간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떨어진 팀별 과업을 하시면 되고 10월 26일자 정도에 한번 우리는 12명밖에 안 되니까 음, 한번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2단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확진이 없다면은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잠깐 그때 우리 얘기한 걸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제가 어, 우리가 그때 확인한 게 이제 조가 다 짜져 12명이 다 조가 짜져 있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조가 다 짜졌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조가 돼 있죠. 이름은 제가 어, 땡 중간에 땡을 넣습니다. 왜 땡을 넣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요. 유튜브로 올려서 그거를 링크를 해가지고 사이버 캔버스에 올리는데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1학기 초에 학교 서버가 불안정해가지고 잘 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올려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 구독자가 제가 이제 계속 제 유튜브에다가 올리는데 구독자가 80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든지 모르겠어요. 누가 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독자가 80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80명이 정체를 알 수 없는 80명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땡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A조는 땡현 씨, 땡준 씨, 땡호 씨, 땡주 씨 이게 네 분. 그 다음에 B조는 편의상 제가 A, B조 나눈 거예요. 땡수 씨, 땡님 씨, 땡준 씨, 땡원 씨. C조는 땡열 씨, 땡주 씨, 땡진 씨, 땡열 씨. 이렇게 네 명씩인데 이제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각자 분석 어떤 조직 그것은 뭐 기업에도 좋고 공공기관도 좋고 정부 조직도 좋고 이런 것도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 수업에 따라서 팔로우를 하면 되죠. 중간고사 이전은 분석 단계니까 중간고사 이전은 분석 단계에서 하니까 이 분석 따라오면 되는 거죠. 보면은 보고서 양식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왜 이 조직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일반 현황들, 연역 역사라는 거죠. 인력, 조직, 예산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외부 환경 분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5주 때 했던 강의고 그때 우리가 패스트 분석과 산업 환경 분석, 과학 환경 분석. 기업일 경우에는 산업 환경 분석을 하고 과업일 때는 아니 공기업일 때는 공공기관일 때는 과학 환경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분석 툴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활용해서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거는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을 안다는 거는 그때 그때 1번 검객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얘기했듯이 적을 하는 건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거는 사실은 나의 내부 역량을 분석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오늘은 그 내부 역량 분석하는 것의 문제의식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분석들이 뭔지에 대해서 하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분석 대상 조직을 이미 지금 선정해 놓고 있으면 굉장히 수업을 팔로우하기 좋죠. 그리고 10월 19일 날 있는 주가 이제 중간고사 때인데 그 과제를 제출하기 편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수합 분석을 거시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결합한 수합 분석을 제출하는 걸로 이제 중간고사까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부 역량 분석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내부 역량 분석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소스라는 게 있고 캐퍼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국가대표팀이라고 얘기하면은 국가대표팀에 손흥민 혹은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또 발렌시아에 있는 그 이강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갖고 있는 리소스들이죠. 자원들이죠. 근데 이 자원만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11명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강한 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스타 플레이어 팀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여야지 그게 이제 그게 감독의 기술이고 또 그것이 그 진정한 내부 역량이 되는데 그 스타 플레이어 그 자원 하나하나를 서로 묶어주는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캐퍼빌리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역량을 분석한다고 할 때는 그 조직의 리소스 그리고 그 리소스들을 하나의 어떤 원팀으로 묶어내는 혹은 하나의 전력 어떤 역량으로 묶어내는 어떤 캐퍼빌리티에 대한 조직 문화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 외부 환경 분석한 이후에 전략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그것을 외부 환경 외에 별도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리소스랑 캐퍼빌리티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인터널 애널리시스, 외부 환경 분석에 대비된 내부 역량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입니다. 핵심 역량. 그러니까 코어 컴피던스라는 개념인데 이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역시 경영학에서 출발한 이론들인데 1980년대는 그때 외부 역량 분석 때 말했지만은 기업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외부 환경 분석할 때 포토의 5 force 분석할 때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 조직의 바이어의 힘, 뭐 경쟁자의 조건, 엔트리 조건,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 요소를 파악해서 이 기업이 그 산업 환경에서 독점적인 지위,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런 산업 조직률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기업이 그런 외부적 환경, 외부적 제약을 극복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근데 1990년대 오면은 관점이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여기서 사실 조직은 기업이죠. 외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것인가. 포터의 경우에 그런 거였다면은 1990년대는 조직이 어떻게 고유의 자원을 갖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 자원, 자원 중고이론이라고 하는데 자원 중고이론적 관점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 사진에 있는 프랄라드 같은 경영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시간 대학교 경영학자인데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행정학자니까 경영학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핵심 역량이라는 코어 컴피던스라는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코어 컴피던스라는 즉 핵심 역량이라는 그 생각들을 발전시킨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980년대 때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뭐 토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산요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나갔죠. 그리고 잘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유럽 기업들은 몰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그 당시에 주요 어떤 전략이란 건 뭐냐면은 기존의 외부 지향적 인수합병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을 그러니까 산업 부분들을 구성해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일본 기업들 막 승승장구하는 일본 기업들을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그런 어떤 외부 지향적인 어떤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가령 소니가 갖고 있는 어떤 기획력, 그 다음에 혼다 같은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엔진에 특화된 기술들, 그 다음에 도요토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생산 라인, 그 당시에 린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일본 기업의 어떤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를 파악하면서 아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유한 핵심 역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배양해서 그걸 바탕으로 경쟁자를 압도할 것인가 이게 아니겠는가라는 이른바 핵심 역량론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 역량, 즉 외부 환경보다는 기업의 내부 어떤 경쟁자도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문화와 자원과 문화 혹은 조직 혹은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역량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다양한 기능, 기술, 지식의 흐름 그리고 어떤 조직이 오랜 조직 학습으로 통해서 누적한 어떤 유무형의 어떤 축적물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은 일단 경쟁업체에 비교해서 희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거나 혹은 어떤 역량이면은 핵심 역량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복제 불가능해야 됩니다. 즉 모방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조직에만 특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 역량인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 핵심 역량의 가장 핵심 요소는 뭐냐면 사실은 모방 불가능성입니다. 그 조직만 갖고 있는 무엇. 그래서 남들이 따라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무엇. 이것이 이제 핵심 역량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의 조건 중은 이 네 가지 조건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치 창출. 즉 핵심 역량을 갖고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핵심 역량은 경쟁자와 자신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야말로 핵심 코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확장력. 이 핵심 역량을 갖고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모방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핵심 역량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국가대표팀으로 돌아오면은 손흥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황희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죠. 근데 그 정도 물론 그 선수도 훌륭하지만은 그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를 갖고 있다는 거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역량은 아닐 겁니다 아마. 한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역량은 왜냐하면은 손흥민 정도는 물론 탑 플레이어 선수지만은 대체 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도 얼마 전에 월드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역량이라 하면은 모방 불가능해야 되는 무엇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있겠죠.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있겠죠. 핵심 역량은 바로 그런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이 뭔가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는 것들이 변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변화하기 위해서 이 변화를 제약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기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변화를 할 때 이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내 조직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핵심 역량이 뭔지 설명했고 이제 좀 이따 사례를 들 거고 그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어떤 방법론에는 뭐가 있는지 이른바 툴킷에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역량의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미국은 이제 비행기가 굉장히 대중화된 교통수단인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3대 메이저 에어라인들이 있어요.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항공이죠. 저가 항공인데 이 항공사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30년 평균 주가 수익률이 1위, 46분기 연속 흑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단 한 번의 노사분기도 없던 기업, 단 한 명의 인원 감축도 없었던 기업입니다. 굉장히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쨌든 얼마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이 회사가 1971년도 창립됐는데 이 창립자가 허버트 D 켈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983년도 CEO가 됐는데 이 사람이 멘트가 이겁니다. 직원들이 즐거우면 고객을 가족처럼 대한다.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이 다시 올 것이고 주주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른바 펀 경영. 한때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펀 경영이라는 것들의 어떤 창시자입니다. 펀 경영. 펀 경영. 펀 경영이 뭡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재밌다는 거는 내부 직원도 기업에서 하는 게 재밌고, 고객들도 그 기업의 활동에 재밌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주가 가치도 높아져서 주주도 기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편 경영을 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1992년 3월 댈러스의 레슬링 체육관. Southwest Airlines, Smokin' Herb Kelleher. 1,800여 명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직원들이 일제히 허브의 이름을 외쳤다. This steak here. This ain't no disco. 허브 켈러허는 스티븐스 회장과 마주했다. 팔씨름 대결이었다. Feel the pressure. 시합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광고 문구의 사용권이었다. Somebody's gotta win. Somebody's gotta win. Somebody's gotta lose. 승부는 10초 만에 허브 켈러의 패배로 끝났다. Had a little cold this week. Hairline fractured my wrist. Think I overtrained. I went up the stairs the other day. 허브 켈러는 졌지만 이겼다. 이 경기가 TV와 신문에 소개돼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일은 즐거워야 한다는 허브 켈러허. 그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사우스웨스트의 대표 치어리더다. 할리 데이비스를 탄 엘비스 프레슬리, 회사 곳곳에 등장한 록 가수, 눈길을 끄는 나이 지긋한 승무원.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전 회장 허브 켈러다. 1966년 샌안토니오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허브 켈러허. 사업 아이디어는 냅킨에 그려진 삼각형에서 시작됐다.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를 연결하는 항공사를 만들어 요금을 낮추고 비행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라이벌 회사들의 견제로 첫 비행은 1971년에야 가능했다. To Dallas, Houston, and San Antonio, with first-class legroom, free cocktails for everyone, and a schedule you could depend on. Remember? 1978년 허브 켈러는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특별 지시를 내린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내용이었다. I think it's a school of management by fooling around, is what it is. Well, this comes when he was young, developed such a habit. He wants to make a difference to the world while having fun. He doesn't want to work real hard, but no fun, all right? But in another sense, when you look at the Southwest culture, the fun-loving attitude is so important
부인 광고부터 특이했다. 한 광고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장을 한 켈러허가 등장해 이렇게 말한다. 엘비스가 자주 나타나는 직장에서 일하세요. 당신의 이력서를 엘비스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부인 광고도 있다. 즐겁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로 오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일하고 약간의 반항도 허용되며 누구나 존중과 배려를 받는 것. 언제라도 엘비스를 만날 수 있고 바지는 입어도 벗어도 되는 회사입니다. 다른 대기업들이 화려한 스펙과 경력을 중시할 때 켈러허는 전문가는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한다. 실력이나 경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켈러허의 지론이다. So we're looking for people who are self-starters, people who are optimistic, people who like a challenge, people who like other people, like serving other people. They're altruistic in that sense. And, you know, if you have that wonderful attitude that we're looking for, then we can basically teach you to do anything that needs to be done insofar as airline operations and functions are concerned. But if you don't have that attitude, there's not a lot we can do to change that. 이게 한 16분 정도 되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핵심 역량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업도 모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고 이 기업과 다른 기업을 차별화시키는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바로 즐겁게 일하는 어떤 사내 조직 문화죠. 이 펀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즐거운 조직 문화. 사원이 즐겁고 그 즐거운 사원 때문에 고객, 이른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즐겁고 그래서 회사가 잘 나가고 그래서 주주도 즐거워지는 이런 어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켈러허 회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저가항공, 그러니까 이 사실상 레드오션이었던 미국 항공시장에서 사실상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직만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 즉 즐거운 사내 문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낙천적인 혹은 뭐 유쾌한 사내 문화 이런 거였던 거죠. 이게 핵심 역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방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사우스웨스트가 그런 어떤 레드오션이었던 항공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던 것은 외부 환경보다는 사우스웨스트가 갖고 있던 고유의 기업 문화, 즉 이 기업의 핵심 역량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우스웨스트가 만약에 처음에 전략을 짤 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달라스와 휴스턴과 거기를 연결하는 저가항공을 출발하려고 했을 때 전략을 짰겠죠. 전략을 짤 때 혹은 이제 이 사람이 CEO가 된 다음에 전략을 짰을 때 어떻게 이 경쟁적인 시장에 살아남을까 고민했을 때 바로 이 CEO는 자신의 핵심 역량인 펀 경영 혹은 즐거운 사내 문화를 핵심 역량으로 들고 와서 그 변화를 도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보시죠. 이번에는 뉴욕타임스의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미디어 정책에서 강의해도 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미디어 정책에서 강의하지 않고 이 내용을 빼왔는데 여러분 이제 누구나 뉴욕타임스를 알게 될 겁니다. 알 겁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정론지 중에 하나죠. 미국 맨하탄에 있죠. 미국 맨하탄에 있고 이제 19세기에 생겨서 거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수많은 특종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업이죠. 신문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2000년대 이후로 정확하게는 이제 인터넷이 발명된 이후로 신문 산업은 이제 사실 사양길이었죠.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였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 본사를 매각할 정도로 위기였어요. 그래서 2009년도 때 주가가 4달러였는데 4달러 뭐 김영철 갑자기 떠오르네. 그 4달러가 아닙니다. 하여튼 4달러였는데 올해 43달러 혹은 47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디지털 매출이 1억 8,500달러 정도 됐고 종이신문 매출이 1억 7,500달러로 최초로 디지털 매출이 종이신문 구독 매출을 앞선 해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신문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독보적으로 이른바 턴어라운드를 했고 그리고 더 특징인 것은 완전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한 것으로 꼽히는 회사 신문사가 됐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원래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잘 나갔던 건 아닌데 언제부터 이런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냐면은 2012년 11월 달에 마크 톰슨이라는 CEO를 영입합니다. 여기 이제 이 대머리 아저씨. 이 사람은 원래 영국의 BBC 사장이었어요. 사장이었는데 이제 뉴욕타임즈가 아까 했듯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신문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가면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투수로 이제 BBC 사장을 불러온 겁니다. 불러와서 이 사람한테 이제 조직을 살려내라라고 이제 특명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당시에 뉴욕타임스 핵심 역량은 바로 콘텐츠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콘텐츠, 뉴욕타임스의 핵심 역량 콘텐츠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공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는 헤드라인이나 딱딱한 스토리 같은 것이 아니다. 뉴스는 정교한 문화 상품이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의 그 음악 프로 아닙니까? 음악 그 웹이잖아요. 스포티파이처럼 뉴욕타임스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뉴욕타임즈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크 톰슨, 그러니까 톰슨 회장이 생각했던 뉴욕타임즈, 망해가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핵심 역량은 바로 여기서 핵심 역량은 어떤 기업도 모방할 수 없고 뉴욕타임즈를 차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코어한 역량은 바로 세계 탑 수준의 컨텐츠라는 거죠. 문제는 이 컨텐츠를 공짜로 보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 주고 유료로 뭘 본다는 게 말이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넷플릭스라든지 스포티파이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죠. 그러면 뉴욕타임즈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디지털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시에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문화비평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라이프스타일 섹션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유료화를 하죠. 십자말 퀴즈라든지 쿠킹 콘텐츠 이런 것들을 유료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왔느냐? 따라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영화 익숙하지가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보게 될 테고 우리나라는 이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태여 뉴욕타임스 쿠킹까지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관심이 있으면은 팟캐스트로 더 데일리라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즈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인데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고 그 미국의 어떤 핫 이슈들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하고 혹은 유명 인사가 등장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영어니까 이제 듣기 쉽진 않은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더 이상 종이 신문으로만 독자들을 만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듣고 뭐 들을 때마다 항상 졸리죠. 잘 안 들리니까. 하지만은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종이신문 일변도에서 다양한 접점 플랫폼을 만들어내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때 플랫폼이라든지 매체는 바뀌지만은 핵심 역량은 뭐냐면은 뉴욕타임즈만 갖고 있는 그 콘텐츠라는 거죠. 이른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톰슨 회장이 등장하면서 이런 디지털 퍼스트 이런 전략을 세우고 실행시켜 나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디지털 퍼스트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혁신 보고서, 이노베이션 리포트 이겁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2017년도에는 독보적 리얼리즘, Journalism that stand apart,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가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기획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뉴욕타임즈를 둘러싼 환경, 저널리즘의 환경과 뉴욕타임즈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계속 평가하면서 비전을 세우는 거죠. 이때 비전은 뭐냐면 디지털 퍼스트죠. 그리고 조직 자체를 디지털화시키고 유료 콘텐츠화하고 이러면서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죠. 이런 전략이 담긴 게 바로 이런 보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전략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략 보고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그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전략 보고서는 그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세 가지 구성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였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전략을 형성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게 전략기획의 세 가지인데 이 보고서에는 이 두 가지가 주로 담기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 중요한 건 실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행은 어떻게 담보했느냐? TMT, 탑 매니저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1년간 최고의 임원들이 모여서, 탑 매니저들이죠. 모여서 매주 금요일 7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디지털 전환이 이제 비전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를 새로운 기업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어떤 턴어라운드 혹은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톰슨 회장이 뉴욕타임즈 망해가는 뉴욕타임즈를 받았을 때 봤던 게 뭡니까? 뉴욕타임즈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그 핵심 역량이 뭐였다는 겁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질 높은 콘텐츠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료화하고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면은 뉴욕타임즈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비전을 실천해낸 거죠. 전략기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지금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뉴욕타임즈의 어떤 턴어라운드 혹은 회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 변화하고자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 경쟁 우위의 어떤 고유한 모방 불가능한 무엇 이것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변화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기획서는 그걸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은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뭐 핵심 역량은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그것이 그 내부 역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그 단순히 자원도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원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프로세스,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조직의 어떤 운영 방식, 혹은 그 조직을 규정하는 오래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조직 학습의 결과물로서 그 조직의 유무형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원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그 조직만의 핵심 역량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 역량 분석에서는 그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변화를 하기 위한 것이 계획이 전략이라 한다면은 그것을 위한 나의 핵심 역량, 우리 조직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분석 툴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툴킷은 as is to be 분석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잠깐 말하면 핵심 역량을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이 고객에게 경쟁자가 쉽게 모방을 못할 정도의 특별한 효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노하우나 기술의 묶음이라 그랬죠. 핵심 역량 분석의 목적은 경쟁자와 차별화, 자사의 열의, 역량 확인하고 자원 배치 우선순위 결정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 조직의 핵심 역량이 뭐냐?
파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as is to be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분석 절차 1단계에서는 핵심 역량을 선정을 합니다. 업계 표준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조직만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선정을 하죠. 2단계는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단째는 분석을 하는 거죠. 현재 핵심 역량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을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 조직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이걸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s is to be. 그러니까 as is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핵심 역량이 될 만한 요소들, 고객 정보 관리, 고객 가치 평가, 고객의 기대 측정, 고객 정보 활용, 고객 접점의 통합, 지속적인 고객 만족, 이 6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봤다면은 그것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것의 현재 수준이 어떤지, 현재 역량 수준이 어떤지를 이 관점에서 6가지 관점에서 파악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같은 기준 요게 어떤 식으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보면 각각의 역량이 다 증가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술해 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 이런 6가지 관점을 어떤 차원으로 어떤 핵심 역량을 선정해내고 이것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한 뒤 이 각각의 차원의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분석 방식이 바로 as is to be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as is to be 분석에는 핵심 역량을 여러 차원으로 쪼개볼 수 있고 현재 수준과 가야 할 미래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툴킷인 거죠. 그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실제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두 번째 툴킷은 맥킨지가 만든 7S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S 모델은 뭐냐면은 핵심 역량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를 뽑아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strategy, structure, system, shared value, skill, step, style 모두 앞에 S가 붙어서 7개 7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내적인 핵심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그 조직의 특성, 내적 특성 혹은 내부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7S 중에서 strategy, 그러니까 전략,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한 거라 그래서 조금 구조적인 거라 그래서 하드 S라고 부르고 shared value, skill, style, step 이거는 soft S라고 부릅니다. 그럼 각각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전략이라는 거는 미션 및 비전의 인지도, 달성 가능성, 업계 연계성, 전략 목표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 등. 즉 7S는 7가지 관점으로 맥킨지가 만든 7S라는 건 뭐냐면은 7가지 관점으로 그 조직의 내부 역량을 평가해 보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치는 뭐냐면은 그렇게 조직의 비전, 미션 이런 것들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스트럭처는 뭐냐면은 조직 구조와 합리성, 업무 시스템, 그다음에 부서 및 구성의 역할과 책임, 업무량 배분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시스템이 뭐냐면은 업무 운영 및 협조 체제, 의사결정 체제, 재무 시스템, 평가 및 보상 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3가지 하드 S고요. 소프트 S는 스킬, 기술 및 인적 역량, 그리고 역량 활용 정도, 역량 교육 이런 것들 평가해 보는 거죠. 스텝은 조직의 규모, 고용 형태, 업무 만족도, 인재 육성 및 직무 만족 이런 것들. 스타일은 직급 간 신뢰 및 상하 간 의견 수렴, 업무 스타일, 의사결정 참여 정도, 조직 성향 이런 걸 보는 거고 쉐어드 밸류는 핵심 가치 인지, 공감대 형성 혹은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준으로 그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7가지는 각각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조직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사실은 설문지로 합니다. 설문지로. 가령 얘기했듯이 shared value 할 때는 우리 조직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평가를 이제 보통 5점 척도로 하겠죠. 평가를 뭐 A부터 답변할 때는 뭐 A부터 뭐 1점부터 5점까지 주시오 이렇게 하겠죠. 뭐 우리가 보통은 설문지를 돌릴 때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1에서 5점까지를 부여하시오. 그러면 1은 가장 적고 5가 가장 큰 값일 때 큰 값이다. 그러면 뭐 이 받으면은 뭐 5점, 4점, 3점, 2점, 1점, 뭐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각 세븐S의 7가지 어떤 범주별로 각각을 질문을 통해서 그 조직의 공유 가치 정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들이 개인별로 있으니까 요 값들을 평균 내면은 설문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게 평균 내면은 그 조직의 공유 가치가 드러나는 공유 가치 얼마나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 내에 얼마나 가치 공유가 일어나고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부 역량 분석 방법으로 핵심 역량 분석 방법으로 맥킨지의 이 7S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7가지 이 설문지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구성원들에게 응답을 받아보면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면은 7가지 기준 중에서 7가지 이 범주 중에서 각각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각각의 점수가 나와서 평균값과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맥킨지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맥킨지 컨설팅 회사죠. 개발했다고 해서 맥킨지 7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적 역량을 분석하는 툴킷이 있는 거죠. 이것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역량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 파악하고 내부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는 분석 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세 번째 툴킷은 브리오 분석이라는 겁니다. 브리오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의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그 조직의 핵심 역량인가 아닌가를 판단해보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오는 왜 브리오냐면은 valuable, rare, inimitable, organized 요 앞글자들 브리오를 따서 브리오라 분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어떤 요인이 가치가 있느냐, 드문 거냐, inimitable, 모방 불가능하냐, organized 그것이 어떤 잘 조직화되어 있느냐 이 기준을 갖고 이 4가지 기준을 통과하면은 그것은 핵심 역량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보다시피 그것이 일단 어떤 요인에 대해서 밸리블 하냐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뉴욕타임즈를 예를 들어봅시다. 뉴욕타임즈 핵심 역량은 뭐였죠? 뉴욕타임즈 핵심 역량은 아까 뭐라 했죠? 톰슨 회장이 파악했던 핵심 역량은 바로 세계 최고의 질 높은 콘텐츠라고 얘기했습니다. 퀄리티 콘텐츠였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콘텐츠죠. 뉴욕타임즈의 망해가는 뉴욕타임즈 핵심 역량은 그 사람은 퀄리티 콘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통과 브리오 분석 틀을 통과하는지 보는 거죠. 그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가치가 있다. 예스. 통과했죠. 드무냐? 물론 드물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예스. 2단계 통과하는 거죠. 그것은 모방 불가능하냐? 즉 costly to imitation. 모방하는데 비용이 많으냐? 모방 불가능하냐는 거죠. 예스. 통과하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조직화될 수 있느냐? 예스. 그래서 이 기준을 통과함으로써 NYT, 뉴욕타임즈의 질 높은 콘텐츠는 뉴욕타임즈의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이런 조직 문화, 즉 즐거운 조직 문화. 즐거운 조직 문화도 이 브리오 프레임워크를 통과하니까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가치 있고 드물고 모방 불가능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화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을 봤더니 구글은 굉장히 뛰어난 종업원 관리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관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글이라는 조직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겠냐는 걸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브리오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느냐, 드문 것이냐, 그것은 모방 불가능하냐, 그리고 조직이 그것을 이런 역량을 이용해서 할 만큼 잘 조직화되어 있느냐, 다 통과하니까 이것은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경쟁우위,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리오 프레임워크는 뭐 별건 아니고 말 그대로 핵심 역량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대로 분석 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으로 어떤 요인이, 조직이 갖고 있는 그 내적 요인이 핵심 역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분석 툴이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팀 단위로 이제 내부 역량 분석을 하실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분석 툴 중에 하나 혹은 뭐 세 가지 다를 이용하시면은 내부 역량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내부 역량 분석은 무엇이고 그 중에 코어인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분석 툴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은 그 본질은 inimitable, 모방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핵심 역량은 모방 불가능하냐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런 책들 여러분 많이 봤죠. 삼성 출신 CEO는 왜 강한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뭐 삼성은 일반 회사원 삼성의 일반 직원만 돼도 뭐 삶이 좋죠. 이제 좋은 기업이고 뭐 부모들이 좋아하죠. 근데 삼성의 가장 작은 계열사라도 CEO가 되면은 CEO 시장에서 굉장히 몸값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CEO 출신이면은 굉장히 삼성을 퇴직한 이후에도 다른 회사의 CEO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삼성 같은 조직에서 CEO를 했으면은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 오면은 우리 회사도 삼성처럼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동부화재 같은 데가 좀 그렇거든요. 삼성 출신들을 많이 회장으로 불러온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 CEO는 삼성에서 CEO하고 또 거기서 물러났을 때 또 다른 삼성보다 약간 작은 기업들에서 또 CEO 하니까 평생 CEO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 출신 CEO를 데리고 오면은 그 기업이 삼성처럼 됩니까? 삼성의 장점은 뭡니까? 삼성의 핵심 역량은 뭡니까? 삼성의 핵심 역량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리. 비서실 혹은 미래전략실이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하는 치밀한 관리 역량을 삼성의 강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훈련된 CEO면은 그것들을 우리 회사에 이식시켜서 우리 회사도 삼성처럼 잘 나갈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냐는 겁니다. 또 이런 책도 많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책을 많이 봤는 이런 어떤 처세술 혹은 뭐 이런 자기계발서 책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런 책을 절대 안 봅니다. 왜냐? 이런 책 보고 성공할 것 같으면은 뭐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공하는 사람들 봤더니 이런 습관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7가지 습관이 누구나 모방 가능한 것이었다면은 이 사람의 성공은 별 볼 일 없는 게 됐겠죠.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의 성공이 특별했던 거는 그 습관이 모방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 역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을 달달달 외우고 하더라도 모방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 출신 CEO가 갖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7가지 습관이란 그 무엇이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거고, 핵심 역량은 사실은 모방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처세술책이라든지 자기발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든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고, 핵심 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모방 불가능하다는 것에 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읽어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핵심 역량은 모방 불가능할까? 첫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그 조직이나 어떤 사람의 핵심 역량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브랜드 가치라든지 소비자의 신뢰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이제 핵심 역량을 구성하기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모방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소셜 컴플렉시티.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우수한 조직 문화, 팀워크, 임원들 간의 원활한 협조,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랑 거기 CEO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7가지 습관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른 조직이나 나한테 이식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커절 앰비거트입니다. 왜 핵심 역량은 모방이 힘드냐면은 나도 잘 몰라.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조직도 그 사람의 핵심 역량이, 내가 왜 성공했지? 나의 핵심 역량이 뭐지? 혹은 나도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은 더 모르겠죠. 무엇이 핵심 역량인지 사실은, 혹은 그 핵심 역량 때문에 성공했는지, 그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핵심 역량은 모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만약에 내가 내 조직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을 잘 파악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3가지 분석들로 잘 파악한다면은, 나는 그 핵심 역량을 통해서 모방 불가능한 어떤 역량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전략을 세워서 그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역량, 핵심 역량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6번째 시간, 지난주에 외부 환경 분석에 이어서 내부 역량 분석은 무엇인지,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는 분석 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결합한 수합 분석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서 6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